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맑은 시네입니다. 오늘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박완서 작가님의 창밖은 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길레와 정씨는 가난 속에서도 서로 아끼며 순수한 사랑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들에게도 혹독한 겨울은 찾아오고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길레를 창밖은 봄이라는 작품 속으로 들어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창밖은 봄. 박완서. 길레하고 정씨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쫓겨났다. 같은 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게 길레가 식모로 몸담고 있던 교수댁 사모님은 길레를 내쫓고 나서 한동안 여기저기 전화질을 하더니 쭈루루 무력상회로 가서 무력상회 주인 여자를 충동질해서 정씨까지 쫓아내게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교수댁 사모님이 맛본 도덕적 쾌감은 대단한 것이었다. 길레가 정씨를 알고 지내게 된 것은 교수댁이 이곳 신흥주택가로 이사를 오면서 집에 잔손질을 할 때 정씨가 무력을 운반도 하고 수금도 하느라 드나들 때부터였으니 3년 가까이나 되는 셈이었다. 3년 가까이 미래를 즐기느라니 조년이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났다고 의심도 여러 번 받았고 어딜 쏘다니냐는 잔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직접 꼬리가 잡히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것도 하필 중국집 후미진 뒷방에서 영양 보충을 하고 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름진 입술을 손수건으로 누르며 슬리퍼를 꿰차다 말고 웬 계집애를 데리고 역시 후미진 방을 찾아들던 교수댁 장남과 맞닥뜨린 것이다. 길레하고 정씨가 후미진 방에서 한 짓은 정말로 영양 보충이 전부였다. 정씨는 월급이라고 받을라 치면 곧 길레한테 영양 보충을 시키지 못해 했다. 정씨는 자기나 길레처럼 몸 하나가 미천인 인생에게 있어선 뭐니 해도 영양 보충이 제일이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의 그 문제는 이 신흥주택가에서 번번이 있는 상냥잔치에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걸로 훌륭하게 해결을 하고 있었다. 한창 건설붐이 일고 있는 변두리 무력상의 배달꾼이란 그의 위치 때문에 술에 떡에 돼지고기를 배불림 얻어먹을 수 있는 상냥식을 놓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정씨는 길레가 몸담고 있는 댁 주인의 직업이 교수라는 것을 하늘같이 존경했지만 그 댁 부엌댁이야 뭐 얻어먹을 게 있겠느냐는 그 나름대로의 편견을 교수직에 대해 갖고 있었다. 그래서 비쩍 마른 길레를 불러내어 기름진 중국 음식을 두어 접시 시켜서 먹이는 걸 큰 낙으로 삼았다. 행여딴 생각이 있었다면 벼락을 맞을 노릇이었다. 번번이 후미진 방만 골라서 든 것도 엉큼한 속셈 때문이 아니라 아는 사람의 눈에라도 띄면 행여 길레에게 나쁜 소문 날까 봐였다. 정씨는 그만큼 길레를 아꼈다. 그렇다고 외로운 남남끼리이면서 아울러 육신이 멀쩡한 남자 여자끼리이기도 한 그들이 무슨 도사라고 남자 여자 문제를 아주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길레, 내가 꼭 10살만 젊었어도 그까짓 건 미친 척하고 길레한테 한번 청혼을 해보는 건데 말이야. 정씨가 은근히 숨이 가빠지면 길레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면서도 몸을 매섭게 사렸다. 어머머, 아저씨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버젓한 총각이고 저는 팔자 사나운 과부인데 청혼이라니 될 뻔이나 한 소리예요. 때로는 길레가 먼저 꼬리를 칠 때도 있었다. 아저씨, 아저씨는 제가 과부라고 정말 이렇게 무시하게 해요? 맨날 소 닭 보듯이 점잖게 바라다만 보시기냔 말이에요. 그러면 정씨는 쩔쩔매면서도 용케 엄격한 얼굴을 했다. 길레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춘이고 난 길레 아버지 뻘은 되는 늙은이야.
내가 벼락을 맞자고 길래 전정을 막는 짓을 하겠어? 요컨대 그들은 서로 깊이 좋아하고 있었고 좋아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약점으로 상대방을 욕주거나 패끼치게 할 수 없다는 순정에 철저했다. 상대방의 약점으로 자기의 약점을 비기게 할 수 있을 만큼만 약았더라도 그들의 결합은 훨씬 수월했을 것을.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순정 때문에 누가 보아도 만만하고 구질구질한 그들이었지만 저희들끼리의 눈엔 서로 상대가 귀한 보석처럼 소중하고 빛나 보였던 것이다. 길레가 무력하게 정시하고 중국집 후미진방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 아들의 고자질을 들은 사모님은 당장 길레를 내쫓을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결단을 쉽게 내리기에는 사모님은 너무 살림을 길레에게 떠맡겨온 터였다. 그렇다고 덮어둘 아량도 당분간은 관망을 할 여유도 없었다. 그녀는 교수의 사모님다운 채통을 TV 연속사극 중에 중전마마 채통 이상 하게 잘 지키며 살았지만 남자 여자 문제에 얽힌 스캔들을 들었다 하면 드립다 풍기고 싶어 못 견디는 비속한 취미를 갖고 있었다. 사모님은 곧 그런 공통의 취미를 가진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다. 아이고 속상해 죽겠다. 너 나보고 식모복 있다고 늘 부러워하더니 말도 말아라 말도 마라. 우리 집 길래 그 못생긴 게 글쎄 꼴값 하느라고 바람이 났지 뭐니. 못생긴 게 눈깔까지 멀어서 동네 늙은 막버리꾼하고. 하긴 제대로 된 놈팡이가 어디 계집이 없어 그깟년을 건드리느냐만. 그년이 나이 어려도 남자 맛을 아는 과부거든. 아들딸이 조숙해서 고등학교 적부터 이성 문제로 속을 썩힌 경험이 있는 친구는 도둑이 제발이 저려서인지 불결해라 소리를 실로 실감나게 발음할 줄 알았다. 사모님은 친구의 불결해라에 당장 압도당하면서 공감했다. 자기가 먼저 길레를 불결해하지 못한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기도 했다. 교수의 사모님다운 채통에 어긋나는 짓이 아니었나 하는 회의마저 품었다. 그녀는 재빨리 딴 친구한테 또 전화를 걸었다. 글쎄 이럴 수가 있니? 아유 불결해. 생각할수록 불결해. 너무너무 불결해서 미치겠어. 그녀는 우선 먼저 친구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려고 애쓰면서 불결해를 남발했다. 길레를 불결해하는 걸로 자기의 아들딸에게 목욕이라도 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의식 속에서 아들딸들은 청결해지고 있었다. 한참 불결해만 남발하고 나서 길레가 바람난 얘기를 하고 아주 곁들여서 새 식모를 하나 구해줄 것까지 부탁했다. 왜? 내쫓으려고? 그럼 그걸 당장 내쫓아야지. 나도 천금 같은 아들딸을 기르는데 그걸 불결해서 어떻게 한 지붕 밑에서 재울 수가 있니? 순결 교육상 말도 안 되지. 잘 생각했다. 그렇지만 고린전 한 푼 주어서 내쫓으면 못 쓴다. 그년이 그렇게 바람을 피웠으면 그동안에 너희 집에 남아나는 게 뭐 있었겠니? 설마. 얘 좀 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얼뜬 소리 하고 있어. 계집이고 놈팡이고 바람이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있는 줄 아니? 생각해봐라. 요릿집은 거저가고 여관은 거저가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것저것 챙겨봐. 없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테니. 못되게 둔 아들한테 폐물을 몽땅 도둑맞은 일이 있는 두 번째 친구는 자신 있게 말했다. 사모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부랴부랴 폐물 상자부터 살펴보았으나 없어진 게 없었다. 하다못해 이미테이션 귀걸이 하나쯤은 없어졌으면 좋았을 걸 모두 다 그대로 있었다. 사모님은 일단은 안심이 되면서도 뭔가 직성이 풀리지 않아 속이 부글댔다. 바람이 났으면 국으로 바람난 행세를 할 것이지. 가짜는 것 같으니라고. 가짜는 것 같으니라고. 참 내 정신 좀 봐. 당장 도망을 갈 것도 아니겠다. 긴 목으로 재미를 볼 작정이었을 텐데 폐물부터 손댔을 리는 없지. 그러고 보니 매일 창거리로 1,000원씩을 주었는데 실제로 식구가 얻어먹은 건 500원어치밖에 안 됐으렸다 싶고
쌀 한 가마 가지면 2달은 먹어야 하는데 달반밖에 못 먹은 것도 수상했다. 그뿐일까? 설탕은, 밀가루는, 깨소금은, 참기름은 또 얼마나 해펐던가. 바람난 식모를 부리면 불결할 뿐 아니라 집에 남아나는 게 없다는 게 사실이었던 것이다. 사모님도 화도 나고 신도 나 또 딴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다. 얘야, 글쎄 이런 일도 있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도 분수가 있지. 우리 길래년 말이다. 그년이 못생긴 것 하나만 믿고 살림을 온통 내맡기다시피 했더니 글쎄 웬 놈팡이하고 놀아나갔고 반찬값은 반찬값대로 떼어먹고 쌀을 안 퍼냈나 설탕을 안 퍼냈나 심지어는 미원, 참기름까지 퍼냈으니 아무리 서방의 눈깔이 뒤집혔어도 그래. 쟤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바람난 놈팽이야 의뢰 그렇다고 쳐. 이건 계집 쪽에서 그 짓이니 아무리 과불하지만. 뭐 하는 놈팽인데? 순 건달이야. 게다가 나이는 쟤년의 애비뻘이 되고 우리 동네 무력가게에서 숙직도 하고 운반도 하고 돈셈도 하는. 그게 왜 건달이니? 제법 월급쟁인데. 예, 너희 집뿐 아니라 그 무력가게도 거덜났겠다. 얜 그 무력가게가 왜 거덜이 나니? 걔집이 너희 집 거덜냈는데 놈팡이라고 그 집을 거덜 안 냈을성 싶어? 그래도 명색이 놈팽인데 걔집이 1푼 쓰면 저는 2푼 썼겠지. 정말 그랬을까? 얘 순진한 것 좀 봐. 그래도 일찍언이 들통이 나기가 다행이다. 참, 너 계집년만 내쫓으면 안 된다. 계집년만 내쫓지 않으면? 얜 그걸 몰라서 묻니? 빨리 무력가게에다 연통을 해서 놈팡이도 당장 밥줄을 끊어놓아야 한단 말이야. 누구 좋은 일 하려고 한쪽만 내쫓니? 그런 것들은 그저 조석이 간데 없는 알거지가 돼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참 그렇구나. 너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길래년이 가만히 앉아서 서방밥 얻어먹는 꼴을 볼 뻔했잖아. 요런 맹꽁이 이제야 알아들었구나. 그러니까 사람 부리는 사람끼리는 서로서로 의리를 지켜가며 정보를 교환해가며 드난꾼들을 다스려야 한다니까. 셋째번 친구는 남편이 남봉꾼이었기 때문에 계집보다는 놈팡이 쪽에 더 관심이 많았고 자기가 유도한 그런 결말을 통해 안갚음의 쾌감 같은 걸 맛보고 있었다. 사모님은 무력가게 주인 내외를 경멸하고 있었다. 첫눈에 상종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인간이 아니었다. 자기네보다 돈을 더 많을지 몰라도 막벌이꾼 출신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여자 역시 소뚜껑같이 크고 상스러운 손에 늘 상소리가 주렁주렁 매달린 뻐드렁니의 커다란 입만 보아도 시골서 무작정 상경한 식모 출신 아니면 가변두리 은근자 출신이 뻔했다. 박사 남편을 가진 신분하고 상종할 여자가 못됐다. 그렇지만 셋째번 친구가 말한 대로 치면 같은 사람 부리는 처지끼리가 아닌가. 그때 사모님의 즉흥적인 감정에 의할 것 같으면 사람 부리는 처지끼리란 모든 타락과 싸워 끝내 도덕을 지키기 위해 단결해야 할 가장 고상한 공동 운명체를 의미했다. 그래서 무력가게까지 손수 찾아가 그 입이 큰 여자를 상대로 길래하고 정시하고 놀아난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걸 조금도 교수 사모님 채통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시종 흥미진진하게 듣고 난 입이 큰 여자는 어깨를 육감적으로 흔들면서 킬킬댔다. 아유, 우스워 죽겠네. 댁에 식모하고 우리 집 정씨하고 배가 맞았다고요? 세상에, 집신짝도 짝이 있다더니 그 사람 생전 총각귀신 못 면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어디서 짝을 찾았나 봐. 좀 좋아요. 실컷 놀아나라죠 뭐. 저나 사모님이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읍시다. 참, 떡이 아니라 국수를 먹어야죠. 안 그래요, 사모님? 과연 입이 큰 여자는 사모님이 그 출신을 짐작한 대로 남녀의 성도덕에 대해 대단히 너그러운 데가 있었다. 그러나 사모님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참 딱도 하십니다. 딱도 하셔. 딱하다니요? 사모님은 그들이 요릿집으로 여관으로 다닐 비용을 마련하느라 집에서 돈 될 만한 걸 얼마나 많이 빼돌렸나를 실감나게 설명했다. 계집도 서방의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되거든. 서방 쪽은 오죽했겠느냐는 걸 눈치 못 챌 여자가 아니었다. 모자라는 듯하면서도 입속에 밝은 눈이 한꺼번에 몰려든 의혹으로 복잡하게 번들댔다. 창고에 쌓인 양회, 한데 쌓인 벽돌 블럭, 기와, 슬레이트, 시세, 진흙. 그저 힘들여 장소만 옮겨놓으면 현금 될 건 천지였다. 그뿐인가 믿거라 하고 맡겨놓은 미수금 장부는 또 어떡하고. 여지껏 도둑놈에게 광 열쇠를 맡겨놓고 산 꼴이 됐으니 여자는 뻐드렁니를 무섭게 갈았다. 그날로 정씨와 길래는 알몸으로 쫓겨났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주인의 서슬푸른 호통에 밀린 월급, 맡겨놓은 돈을 달라고 할 엄두도 못 내고 눈물을 머금고 쫓겨났다. 무력가게 여자는 일부러 사모님을 찾아와 도둑놈을 귀띔을 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치르고 갔다. 뭘요, 피차 사람 부리는 처지인걸요. 사모님은 일의 결과에 만족했다. 그것은 사람 부리는 처지끼리의 단결의 승리일 뿐 아니라 사필 귀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사모님은 한동안 이런 도덕적 쾌감에 도취해서 식모 없이 사는 게 고된 줄도 모를 지경이었다. 무일푼으로 쫓겨난 정씨는 그래도 매달 월급이랍시고 몇 푼씩 타다 쓰는 게 있으니 도둑 누명 외에는 그닥 억울할 것도 없지만 길래는 사모님이 월급 대신 개를 부어주고 있었는데 그간 빼돌린 건 다 어떡하고 감히 그 돈을 물어달래느냐고 호통만 맞았다. 그녀는 너무 억울해 엉엉 울면서 쫓겨났다. 눈이 퉁퉁 부은 길래를 본 정씨는 자기가 당한 수모를 잊고 순전히 길래가 당한 억울함에 분노했다. 그는 다시는 길래가 식모살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시는. 길래에게 다시는 식모살이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는 용감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씨는 우선 길래를 값싼 여인숙으로 데리고 갔다. 아저씨 미안해요. 아저씨는 어엿한 총각인데 전 과부라 미안해요. 정씨의 품 안에서 길래는 흐느꼈다. 미안하긴 되레 나한테 길래는 너무 과부네. 길래는 이렇게 앳된데 내가 너무 늙어서. 그들은 여지껏 움켜쥐고 있던 그들의 약점을 스스럼 없이 상대방에게 다 내맡겼고 상대방은 그것을 소중하게 거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그들이 지닌 열등감으로부터 놓여났다. 그들의 첫 결합은 누추한 여인숙에서 이루어졌지만 황홀한 것이었다. 다음 날 정씨는 길래 혼자 여인숙에 남겨놓고 막벌이라도 얻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무력가게에 있었으니만큼 막벌이를 얻을 수 있는 연주를 만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그 좋은 월급자리를 내놓게 돼서. 길래는 정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불안정한 막벌이로 전전하다가 겨우 무력가게에서 안정을 얻을 수 있었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고달픈 막벌이를 나가는 정씨가 안쓰러워서 바로 보지를 못했다. 바보, 월급자리 대신 길래 남편 자리를 얻었잖아. 아닌 게 아니라 정씨는 생전 처음 얻어가진 한 여자의 남편 자리가 꿈처럼 즐겁다. 어린 아내를 위해 막벌이를 얻으러 나가는 그의 발밑에서 땅바닥조차 매트리스처럼 기분 좋게 출렁인다. 그래서 그는 나이값도 못하고 아녀석처럼 우쭐우쭐 걷는다. 그날 저녁 때도 되기 전에 정씨는 나갈 때보다 더 우쭐우쭐 돌아왔다. 월급자리를 얻었어, 월급자리를. 온종일 불안에 떨었을 길래의 마음에 월급자리라는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씨는 다짜고짜 그 소리 먼저 외쳤다.
월급짜리요? 정말? 그럼 정말이고 말고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지만 우린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린 금시발복을 했다고. 알겠어? 월급짜리 생기고 집 생기고. 길래 아마 당신이 복이 많은가 봐. 정씨의 억센포옹 속에서 길래는 거의 숨이 끊어질 것처럼 황홀해서 헛소리처럼 짓거렸다. 집까지요? 거짓말, 거짓말. 정말이야. 그래도 누가 아저씨한테 월급짜리는 또 몰라도 단박 사택까지 준대요. 사택? 아참, 사택이고 말고. 정씨는 길래를 아는 채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즐거워한다. 아저씨, 제발 바른 대로 말해줘요. 어떤 월급짜리인데 사택까지 주나? 우리 무력가게 단골이던 큰 집장수로 황 사장이라고 있거든. 글쎄, 그 황 사장이 내가 쫓겨났단 소리를 듣고 나를 찾는다지 뭐야. 그래서 현장으로 달려가 봤더니 글쎄, 나더러 야방을 봐달라지 뭐야. 내가 그렇게 쫓겨났는데도 말이야. 야방이 그게 어떤 자리라고. 글쎄, 나더러 야방을 봐달래더군. 야방이 뭔데요? 이런 바보. 야방도 몰라? 집 짓는 현장을 밤이나 낮이나 지켜주는 걸 야방이라고 하지. 집 하나 지으려면 드는 게 좀 많아. 철근도 집더미만큼, 벽돌도 집더미만큼 있어야 양회도 집더미만큼, 제목도 집더미만큼, 기와도 집더미만큼, 시세도 집더미만큼 있어야 집이 한 채 들어서거든. 그런 물자를 현장에다 쟁여놓으면 알게 모르게 도둑을 좀 많이 만나. 그래서 두는 게 야방이니까 야방이야말로 주인이 믿거라 하는 사람 아니면 안 되지. 월급짜리도 월급짜리지만 난 그게 기뻐. 내가 도둑 누명 쓰고 쫓겨났는데도 아무도 날 도둑 취급 안 하는 걸 알게 된 게. 그러면요. 아저씨 고지식한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걸요. 그건 그렇고 참 월급은 얼마나 준대요? 자그만치 6만 원씩이나 준다지 않아? 밤잠 좀 덜 자고 낮엔 그저 허드렛 일이나 거들어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택은 거짓말이었군요. 거짓말은 사택도 있지. 헌다어는 벽돌집으로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기초 파고 양회 바르고 쌓지는 않았을 망정 벽돌집은 벽돌집이었다. 고만고만한 집이 네 채 나란히 들어서게 돼 있는 집터 한 구석에 벽돌을 두 겹으로 쌓고 창구멍도 하나 있고 비를 맞게 슬레이트를 덮은 오두막에서 그들은 신혼 사흘째를 맞이했다. 이 집은 참 좋아요. 마음에 들어? 하루 꼬박 걸려 나 혼자서 지은 집이야. 그럼 헐어버리는데도 하루밖에 안 걸리겠네요. 뭘 하루씩이나 반나절이면 족하지. 길래는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왜 섭섭해? 그렇지만 야방 보는 집인 걸 별 수 없잖아. 저 집들이 완공되는 대로 우리 집은 헐어낼 수밖에. 저 집들이 늦게 됐으면 좋겠어요. 큰일 날 소리. 일꾼들이 말썽 안 부리고 날씨 좋아. 남이 2달에 질 거면 우린 1달에 짓게 해달라고 황 사장이 쓱쓱 빌면서 고사까지 지냈는데 그런 방정맞은 소리가 어디 있어? 우리 집 때문에 그러죠 뭐. 걱정 마. 우리 동네엔 빈터가 얼마든지 있고 황 사장은 우리 동네에서도 제일 실력 있는 집장수야. 내가 황 사장한테 신용을 잃지 않은 한 야방일은 그치지 않을 거야. 아저씨 신용 떨어지는 짓 하면 안 돼요. 장가까지 들었는데 신용 떨어지는 짓 할 게 뭐가 있겠어. 길래는 아무 걱정 말고 그저 2달에 한 번씩 이사 다닐 걱정만 하면 되는 거야. 2달 아니라 1달에 한 번 다녀도 좋아요. 집이 있고 살림이 있으니까 이사도 다닐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동네에 다 새 집이 들어서고 나면 그땐 어떡하죠? 바보.
그동안에 우리도 돈을 모으면 되잖아. 참, 황 사장이 그러는데 당신더러 일꾼들한테 밥을 해서 팔게 하면 어떻겠냐는 거야. 워낙 일꾼들이란 양이 커서 밥집에서 사 먹는 게 신에 붙지 않는 모양이야. 그렇지만 난 승낙하지 않았어. 당신한테 그런 고생까지 시킬 순 없잖아. 어머머, 이 아저씨 좀 봐. 어쩌면 굴러 들어온 복을 그렇게 내칠 수가 있어요? 누구 맘대로. 길레는 안팡지고 안타까운 얼굴이 돼서 발을 동동 구른다. 내일이라도 승낙하면 돼. 의논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의논 안 하셔도 되는데. 나는 뭐든지 당신하고 의논하는 게 좋아. 장가들어 좋은 게 뭐겠어. 바로 그런 거지. 그럼 힘들겠지만 밥 장사를 해보겠어? 해보다 마다요. 잘해보겠어요. 황 사장이 집 장사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해먹을 수 있게 잘할 거예요. 아저씨, 우린 정말 앞으로 운수가 트이려나 봐요. 그게 다 당신 복이라니까. 길레는 정말 자기가 복이 많은 여자가 된 것처럼 느꼈다. 자기를 둘레의 행복을 끼칠 수 있는 소중한 것으로 자각하는 것, 그것은 그녀가 평생 처음 느껴본 느낌이었기 때문에 마치 새로 태어나 새 세상을 보는 것처럼 전율했다. 또한 정 씨의 애무를 기죽을 펴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사랑의 행위에 거침없이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정 씨는 곧 황 사장한테 밥 장사를 할 뜻을 밝히고 거기 소용되는 기물을 사기 위해 한 달치 월급을 가불해왔다. 길레는 밥 장사도 밥 장사지만 남편이 벌어온 돈을 쓰는 게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는 신바람이 나서 솥도 사고 그릇도 사고 주전자도 사고 숟가락도 사고 아주 캐시밀론 이불도 한 채 샀다. 그러나 정 씨는 세퍼트처럼 밤새 사로잠을 자며 무력을 지켰고 낮에는 온갖 허드렛 일을 거들고 길레는 밥 장사하는 행복한 나날은 2달밖에 가지 않았다. 네 채의 집이 완공되고 황 사장이 새로운 집터를 물색하는 동안 겨울이 왔기 때문이다. 겨울은 눈 깜짝할 새에 왔다. 겨울치고도 대단한 추위였다. 30년 만에 추위라커니 관상대 생긴 이래에 혹한이라커니 했다. 황 사장도 집터만 사놓고 내년 봄을 기약하고 손을 떼었다. 비둘기장처럼 예쁘게 완공된 네 채의 새 집은 곧 작자를 만나 팔렸으니 새 집 마당에 위치한 길레네 오두막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도 인정 많은 황 사장은 그가 새로 사놓은 집터에 오두막을 옮겨 지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었다. 내년에 야방을 볼 때면 어차피 지어야 할 거 미리 짓는 셈만 치지 조금 더 어려워 말라는 위로의 말까지 해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씨 좋은 황 사장이기로서니 땅덩이를 누가 들어갈 것도 아닌데 빈 땅만 지키는 정 씨에게 월급을 줄 리는 없었다. 길레도 정 씨도 겨울 동안 놀고 먹을 일이 난감했다. 길레가 밥장사에서는 겨우 2식구 밥이나 얻어먹은 게 고작이었고 월급은 한 달치는 미리 타서 기물을 사는 데 쓰고 긴긴 겨울을 앞두고 손에 남은 건 한 달치 월급이 고작이었다. 새 집에 이삿짐이 들어오는 날 그들은 말없이 집을 옮겨 지었다. 길레는 집을 허물고 정 씨는 그것을 옮겨다 새 집을 지었다. 다시 2겹으로 벽돌을 쌓고 액자만 한 틀을 끼워 창문도 만들고 기둥을 세워 문도 만들었다. 사면에 벽이 생기자 슬레이트를 얹고 날아가지 않게 남은 벽돌이랑 돌멩이로 눌렀다. 둘이서 짓는데도 하루가 꼬박 걸렸다. 해도 짧았지만 신명이 나지 않아서였다. 한 달치 월급으로 나기에는 겨울이 너무 길었고 길레는 아기를 가지고 있었다. 온돌이 없이 널빤지를 깔았을 뿐인 오두막에서 겨울을 나려면 연탄도 있어야 하고 난로도 있어야 하고 두둑한 이부자리도 있어야 하고 따뜻한 겨울옷도 있어야 했다. 옷가지 하나 변변히 못 가지고 맨몸으로 쫓겨난 게 새삼 억울했지만 지금 어디 가서 하소연할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시멘트도 바르지 않고 그냥 쌓아 올린 벽돌집은 모진 겨울바람에 불안정하기도 했지만 틈서리로 바람이 사정없이 들어와 한대 같았다. 정 씨는 열심히 공사판을 돌아다니며 널판지를 주워다가 바람막이를 쳤지만 바람구멍으로 황소바람이란 말도 있듯이 오두막 속엔 늘 풍구가 돌았다. 정 씨는 홀몸이 아닌 길래에게 두툼하고 폭신한 겨울옷을 사입히고 싶었지만 길래는 돈주머니를 꽉 움켜쥐고 내놓을 척도 안 했다. 그 작은 돈을 갖고 겨울을 굶어 죽지도 않고 거지짓도 안 하고 나려면 절대로 해프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였다. 정 씨는 버럭 화를 냈다. 이 바보야, 굶어 죽는 것만 죽는 건 줄 알아? 얼어 죽는 건 어떡하고. 돈주머니 움켜쥐고 얼어 죽어 봤댔자 누가 불쌍해하지도 않아. 세상에 굶어 죽은 귀신은 있어도 얼어 죽은 귀신은 없대요. 길래는 자신 있게 말대답을 했다. 얼어 죽을 것 같아도 실은 굶어 죽은 것이지 배부르게 먹기만 하면 사람이 얼어 죽지는 않는다는 게 길래의 확고부동한 월동 철학이었다. 이렇게 한 푼의 치를 떨면서도 길래는 정 씨를 위해선 내복도 사고 싸구려나마 속에 밍크털이 달린 잠바도 사왔다. 막벌이꾼에게 겨울은 길고도 길었다. 정 씨는 밤마다 길래를 가슴에 품고 속삭였다. 길래, 조금만 더 참으라고. 봄만 되면 야방자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니까. 아저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그 좋은 월급자리까지 빼앗기고 이 고생을 하시게 해서. 왜? 야방은 뭐 그만 못한 월급자리인가 뭐? 그래도요. 야방은 겨울을 타지 않아요? 아마 여름 장마도 탈걸요? 마찬가지야. 무력가게도 겨울 타고 장마 타긴 매일 반이야. 겨우 내 눈칫밥이나 얻어먹는 게 고작이지. 어디 월급이나 제대로 주는 줄 알아? 그래도 눈칫밥이 어디예요. 그리고 그땐 혹이 없었잖아요. 혹이라니? 저 말이에요. 그땐 홀가분한 홀몸이셨잖냔 말이에요. 난 홀몸은 싫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저도요. 두 사람은 기갈 들린 것처럼 홀몸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 들었다. 홀몸이 아니란 사실만이 그들을 녹여주는 유일한 여론이었다. 밖에선 여전히 혹한이 계속됐다. 천심도 사만사온이란 자비로운 질서를 망각하고 한 달이 넘게 영하 15도의 강추위를 고집하고 있었다. 거짓 빨래한다고 예로부터 일컬어지는 눈 오는 날조차 없었다. 거지보다 더 가진 거라곤 어떡하든 거지짓은 안 해야겠다는 손톱만한 자존심밖에 없는 정 씨와 길래는 오두막집에서의 첫 추위를 이겨내고 봄까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정 씨는 매일 오두막을 나서서 안면이 있는 막벌이꾼들을 찾아다녔다. 겨울에도 막벌이가 아주 없으란 법은 없으니까 누구든지 한 건 걸릴 눈치면 염치불고하고 한 달이 낄 작정이었다. 막벌이꾼의 세계란 가긍한 세계였으나 아직 그만한 인정이 남아있는 유일한 세계이기도 했다. 그러나 워낙 지독한 추위라 연탄 아궁이 손보는 정도의 일조차 얻어 걸리지 않았다. 막벌이꾼들의 겨우살이란 너나 없이 궁색한 것이었으나 그런대로 겨울을 위한 저축을 갖고 있거나 겨울을 타지 않는 딴벌이를 가진 여편네나 자식들을 갖고 있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은 지내고 있었다. 내년 겨울만 돼도 우리도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지난 봄에만 만났어도 올 겨울이 지내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련만. 정 씨는 길래의 깡마른 몸을 안고 녹여주면서 길래를 진작 못 만난 걸 한탄할지언정 만난 걸 후회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강추위는 한 달을 넘고 두 달째로 접어들었다. 신문의 만화란에서 사만사온을 석 달 춥고 넉 달 따뜻하기로 새롭게 풀이했다. 이런 방정맞은 말장난은
뜨뜻한 구들목에서 자고 난 사람들이나 읽고 좋아할 것이지 신문을 보지 않는 정씨나 길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자고 깨면 춥고 자고 깨면 여전히 춥건만 설마 내일은 풀리겠지. 설마 겨울 다음엔 봄 안 올까 하는 끈질긴 낙천성만이 그들의 것이었다. 신문에선 또 시내 곳곳에서 수도관이 동파되어 물난리를 겪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수도국에선 쇄도하는 고장 신고에 반의 반도 나와봐 주지 못할 뿐더러 기껏 나와봤댔자 한다는 소리가 봄을 기다리는 하느님 같은 소리가 고작이라는 비꼬는 기사도 났다. 그러나 신문을 보지 않는 정씨나 길래가 알 바 아니었다. 어느 날 밖에 나간 정씨는 어두워서야 돌아왔다. 정씨의 손엔 보기에도 따뜻한 털 스웨터와 솜을 둬서 누빈 월남치마와 동태가 2마리 들려 있었다. 희색이 만면했다. 여보,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나 봐. 추울수록 잘 되는 막벌이가 있을 줄이야. 아저씨, 그럼 이걸 다 오늘 벌어서 사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벌어서 사왔지 않음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했을까 봐?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대요. 우리가 언제 사흘을 굶었나. 단 한 끼도 안 굶었는데. 다 길래 알뜰한 덕택이지만 말이야. 정씨는 여유 있게 능글댄다. 어떻게 돈을 벌었나 그거나 빨리 말해줘요. 얼어붙은 수도를 녹여주고 번 돈이야. 요새 사방에서 수도가 얼어붙어 법석들이거든. 오늘 마침 안면이 있는 수도 기술자를 만났는데 공기사라고. 그 친구 아주 그 길로 나섰더군. 나를 보더니 반색을 하며 같이 일하재잖아.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오늘도 몇 건을 했는지. 여봐, 손 부르튼 거. 그새 놀았다고 손바닥이 여자처럼 얇아졌으니 내 한심해서. 길래는 정씨의 부르튼 손바닥에 호호 입김을 불어넣는다. 그렇지만 당신이 수도에 대해 뭘 안다고 어떻게 수도를 녹여요? 난 순전히 땅만 파주고 기술은 공기사가 부리는 거야. 땅을 파서 아직 얼지 않은 본선을 찾아내면 그 친구가 전깃줄을 갖고 전봇대에 올라가 한 가닥을 언 수도 꼭지에 대고 한 가닥은 본선에다 대고 나서 트랜스를 갖고 전기를 흐르게 하면 한참 있다가 콸콸 수돗물이 나오는 거야. 생각만 해봐. 얼마나 좋은 일인가. 5,000원이고 10,000원이고 달라는 게 값이라니까. 힘이야 내가 더 많이 들지만 정작 기술은 그 친구가 부리니까. 그 친구는 3분의 1을 먹고 나는 그 나머지를 먹기로 약조를 했지. 길래 오늘 내가 얼마나 번 줄 알아? 글쎄 거기 큰 거 한 장이 내 몫으로 돌아오더라니까. 당신이 이제 봄이 오기만을 축소 안 해도 돼. 이제부터 연탄도 하루 2장씩 떼라고. 아니 석장은 떼야 좀 훈훈할 거야. 그래 봤댔자 연탄값이 하루 100원밖에 더 되냐 말이야. 아저씨 어째 무서워요. 뭐가? 우리 아저씨가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게.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정씨는 길래를 안았다. 갈비뼈가 앙상한 작은 가슴이 놀란 참새처럼 심하게 할딱이고 있었다. 바보, 바보. 정씨는 더욱 세차게 길래를 안았다. 강추위는 계속되고 길래의 오두막은 하루하루 아늑해졌다. 연탄도 석장씩이나 떼고 비닐을 필로 사다가 벽에다 방장처럼 둘러 외풍도 없어졌다. 연탄난로 위에선 밤이나 낮이나 물이 끓어 즐거운 소리를 냈고 작은 창에 아름다운 성애를 수놓았다. 어디매쯤 봄이 왔나 그게 궁금해 손톱으로 성애를 긁고 밖을 내다보는 짓을 길래는 다시는 하지 않았다. 정씨는 야방 보고 자기는 밥 장사할 때보다 몸은 몇 배 편한데도 돈은 더 잘 모이는 게 신기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정씨는 길래를 안을 때마다 아직은 홀쭉한 배를 더듬으며 말했다. 여보, 이 속에 있는 녀석이 복댕인가 봐.
길레는 자기 보고 복덩이라고 할 때보다 더 기뻤다. 뱃속의 복덩이가 소중하다 보니 자기 몸이 소중하고 그래서 생전 처음 누리는 놀고 등 따습고 배부른 생활이 조금도 과람하지 않고 당연했다. 길레는 밤이면 정씨의 팔을 베고 누워서 가만가만 노래를 불렀다. 밤, 밤, 겨울밤은 추워도 우우 우리들은 즐거워. 추위가 석 달째로 접어들었다. 아무도 겨울 다음엔 봄이라는 걸 믿으려 들지 않았다. 수도관은 사방에서 매일매일 얼어 터지고 수도국만이 봄의 믿음으로 겨우겨우 그 체면을 유지하려 들었다. 어느 날 정씨는 길레에게 그동안 모아놓은 돈 중에서 5만 원만 달라고 했다. 트랜스를 하나 사야겠어. 굵은 전깃줄하고. 그건 뭘 하시게요? 나도 이제 죽도록 땅만 파고 남 좋은 일만 시키긴 싫어. 내가 직접 수도관을 녹이는 일을 해야겠어. 당신이 어떻게 기술도 없으면서. 기술? 알고 보면 그까짓 거 기술이랄 것도 없어. 전기를 쇼크시켜 높은 열만 내게 하면 되는 일이니까 누워서 떡 먹기야. 요샌 글쎄 내가 땅 파고 내가 전기일까지 한다니까. 그동안 공기사인지 공간 녀석인지는 양지짝에 앉아서 담배나 빨다가 수금은 제가 해갖고 나한테 제 몫의 반을 떼어주는데 내 안이 꼽고 더러워서. 그러니까 그게 기술값도 아니고 순전히 연장값이라고. 그까짓 연장 누군 못 살 줄 알고? 여보,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왼수 지는 게 아니유?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왼수로 갚아요? 듣기 싫어. 그까짓 게 은혜랄 건 뭐 있고 원수 질 건 또 뭐 있다고. 얼어터진 수도는 쎄고 쎄버렸어. 우리 같은 기술자를 몇천 명 양성해서 서울 장안에 부려도 다 제 밥벌이는 할걸. 생각해봐. 적선 중에도 물적선이 제일이라는데 꽉 막힌 수도에서 물이 콸콸 흐르게 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야. 달래는 게 돈이라고. 암튼 원수만 지지 말아요. 누구도 당신한테 앙심 먹는 거 나 싫단 말이에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 작자가 다니는 동네는 안 다닐 테니까. 서울은 넓고도 넓어. 벌써 내 시중 들어줄 대모도까지 구했으니까 내일부턴 몸은 편해지고 돈은 곱절이 들어올 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애기가 복댕인가 봐. 우리 애기가 복덩이란 바람에 길레는 슬그머니 돈주머니를 풀었다. 정씨가 목돈을 갖고 나간 날 길레는 낮잠을 자다가 정씨가 전봇대에 매달려 새까맣게 타 죽는 꿈을 꾸다가 소스라쳐 깨어났다. 그녀는 황급히 손톱으로 창에 성에를 긁어내고 밖을 내다보며 정씨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어지간히 추운 날이었다. 성에는 긁어내기가 무섭게 다시 앉아 시야를 흐려놓았다. 집보다 빈터가 더 많은 신흥주택가. 널찍널찍한 골목엔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작은 가슴을 옥죄었다. 날이 어두워도 정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돈 많이 벌어 돼지고기 사가지고 오마던 정씨는 돼지고기 굽기 좋으라고 점심 먹고 미리 갈아 넣은 연탄이 다 사위어 다시 갈게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어디 가서 알아볼 만한 친척도 의논할 친척도 길레는 알고 있지 못했다. 그는 오로지 공중 전화통보다 약간 큰 오두막집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전봇대에 매달려 새까맣게 타 죽지 않고는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길레는 남편에 대해 타 죽었다는 상상밖에 할 수 없는 것에 절망했다. 여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상. 어디 딴 계집에 미쳐서 돈을 드러내가지고 가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그런 배신의 여지를 둘 수 없는 완벽한 것이었기에 길레의 절망 역시 완벽했다. 그녀는
낮이면 전봇대만 쳐다보며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다가 밤이면 오두막으로 돌아와 새우잠을 잤다. 그녀는 고독했다. 아무도 그녀의 절망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고 따라서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정 씨의 행방에 대해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사흘 동안 실성한 여자처럼 거리를 헤맨 끝에 길레는 스스로 한 가닥 희망을 찾아냈다. 그것은 그녀의 의지의 힘이라기보다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인체의 자동장치 같은 거였다.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쳐보리라. 그녀가 교수댁에 있을 때 사모님이 친구들과 제일 정열적으로 주고받던 얘기는 서울의 용한 점쟁이에 관한 얘기였다. 그래서 길레는 서울 장안엔 얼마나 신통한 점쟁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 제법 알고 있었다. 학교점을 잘 치는 점쟁이, 궁합을 잘 보는 점쟁이, 씨앗을 족집게처럼 집어내는 점쟁이, 천리안을 갖고 있어서 앉아서 점치러 온 사람 집안의 장독대의 항아리 수요로부터 부엌의 냄비 수요까지 알아맞히는 점쟁이, 별의별 점쟁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중 사모님이 홀딱 반해서 단골로 다니며 친구마다 소개해준 대학까지 나왔다는 청년 점쟁이, 백봉 선생의 운명 철학과는 길레도 사모님 따라 한번 가본 일이 있었다. 백봉 선생은 앞일을 귀신같이 마칠 뿐 아니라 기륭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묘방을 알고 있어 더욱 인기였다. 그에겐 정해진 복채가 따로 없고 형편대로 내면 되는데 행운의 점괘를 뽑은 부자는 10,000원, 10만 원 아까운 줄 모른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 역시 배짱이 대단해서 아무리 많은 복채를 내도 외눈 하나 까딱 안 하지만 낼 만한 사람이 인색하게 굴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톡톡히 줘서 내쫓지만 불쌍한 사람이나 점괘가 안 좋은 사람에겐 복채를 한 푼도 안 받는 인정스러운 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기벽에 의해 그는 자꾸만 더 유명해지고 있었다. 길레는 또 백봉 선생이 오전 중만 손님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으리으리한 응접실에서 푹신한 밍크 슬리퍼를 신고 소파에 앉아 잡담을 주고받는 귀부인들하고 섞여서 차례를 기다릴 자신이 도저히 없었다. 생각만 해도 주눅부터 들었다. 그렇지만 정 씨가 죽었나 살았나를 백봉 선생한테 묻고 싶은 걸 단념할 수는 없었다. 인력을 초월한 신령의 힘에 의하지 않고 정 씨를 찾아내기엔 길레에겐 도시는 너무도 거대하고 켰속이 복잡했다. 그녀는 일부러 오후 늦은 시간에 백본 선생의 운명 철학관을 찾아갔다. 손님을 안내하던 소녀까지 퇴근하고 홀로 이글이글 닳는 오일 스토브 옆에서 주간지를 뒤적이고 있던 백봉 선생은 고관되작이 청을 해도 절대로 점을 보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내쫓지 못한다. 그의 손님답지 않은 남루한 차림도 차림이려니와 그렇게 무욕하고 순한 눈을 가진 여자는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그 무욕하고 순한 눈엔 애처롭게도 절망이 하나 가득 넘치고 있다. 가엾어라. 백봉 선생은 생각한다. 점쟁이는 고객의 문제를 끄집어내면 그만이지 가엾어 한다는 건 주제넘은 짓이다. 명점쟁이답게 주제넘은 것 같은 건 절대 안 하던 백봉 선생이건만 무심결에 그 짓을 하고 만다. 길레가 담배개비처럼 돌돌 마른 1,000원짜리를 펴더니 그의 앞에 밀어놓았다. 너무 적어요. 그리고 지금 쉬시는 시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 뛰어들었어요. 백봉 선생은 탓하지 않는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우선 건져놓고 봐야겠다는 것만큼이나 다급하게 어서 그녀의 눈에 넘치는 절망을 덜어주고 싶다. 그러나 그녀의 절망에 대해 질문하면 안 된다는 점쟁이로서의 직업의식이 곧 발동한다. 몇만 원짜리 손님이건 공짜 손님이건 똑같이 손님이 원하는 건 자기가 지닌 고통을 점쟁이가 꼭 집어내서 자기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다.
무엇 때문에 이 여자는 절망하고 있을까? 개가 깨지거나 돈을 뜯기고 저렇게 절망하는 여자를 흔히 봐왔다. 그러나 그런 절망과는 인연이 멀게 이 여자의 눈은 무욕하다. 그걸 빼놓으면 문제는 한결 간단해진다. 이 여자는 지금 누군가의 생사에 관한 근심을 하고 있다. 누군가는 부모일까? 애인이나 남편일까? 자식일까? 그것까지 알아맞히려 들면 현명한 점쟁이가 못 된다. 그런 것은 본인의 입을 통해 불게 해야 비로소 현명한 점쟁이인 것이다. 안 죽었다. 걱정 마라. 백봉 선생은 퉁명스럽게 한마디 한다. 퉁명스럽고도 간결한 점괘야말로 실로 백봉 선생의 백봉 선생다움이다. 백봉 선생은 고관의 부인, 재벌의 부인, 학자의 부인 등 수많은 귀부인을 단골로 갖고 있지만 점을 볼 때는 공평하게 퉁명스럽고 깍듯이 해라를 한다. 그리고 절대 긴 말을 안 한다. 딱 한마디로 손님이 가슴 깊이 품고 온 문제성을 명중시킨다. 명중시키기만 하면 문제성은 저절로 와회되어 손님의 입을 통해 그 앞에 쏟아진다. 수단은 고객의 것이지 결코 점쟁이의 것이 아니다. 그 요령만 잘 알고 지키면 명점쟁이요. 그렇지 못하면 돌팔이일 뿐이다. 아니나 다를까 길레의 눈에서 눈물이 철철 흐르면서 순식간에 절망이 씻겨내리는가 했더니 줄줄이 불기 시작했다. 정말 그인 살았을까요? 전봇대에서 전기를 잘못 끌다 꼭 타 죽은 줄 안 그이가 살아있다니. 선생님은 정말이지 그이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인 죽었어요. 근데 살았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녀는 정시하고 어떻게 연애를 하다가 어떤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 어떻게 재미나게 살다가 어떤 고생을 하고 다시 새로운 벌이를 시작해서 살만하다가 이렇게 되고만 경위를 소상하게 불었다. 길레의 말을 다 듣고 난 백봉 선생은 정씨가 술을 과하게 하고 통금에 걸렸거나 수도 고친다고 불법적인 일을 서툴게 하다가 경찰 신세를 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심증을 얻는다. 정말 그인 안 죽었을까요? 난 여러 말은 안 해. 그럼 틀림없이 살아있단 말씀 입죠. 근데 왜 안 들어올까요? 그인 집 밖엔 올 때 갈 데가 없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관제구설이 끼었구먼. 관제구설이란요? 관청 신세를 질 액도 몰라? 막벌이꾼이 무슨 관청 신세를. 길레는 쉽사리 믿지 못하면서도 역력한 공포가 떠오른다. 그걸 내가 아나. 난 관제구설 괴가 나오니 나온 달밖에. 백봉 선생은 핀잔을 준다. 백봉 선생은 길레뿐 아니라 어떤 귀부인한테도 핀잔을 잘 주기로 유명하다. 그는 이런 적절한 핀잔으로 명백한 회답을 해야 할 고비를 교묘하게 피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의 단골들은 그것조차 명점쟁이의 기벽쯤으로 이해하고 되레 좋아했고 그를 더욱 유명하게 해주었다. 그럼 어떡하죠? 선생님, 제발 그 구설 좀 빨리 면하게 해주세요. 네? 선생님, 선생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은혜는 두고두고 갚을게요. 젠장,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란 격이군. 네? 그렇잖아. 당장 죽어가는 사람 살려줬잖아. 그러무닙쇼, 그러무닙쇼. 여부가 있나요? 그런데 또 구설수까지 면하게 해달라고? 딴 구설도 아니고 관제구설을? 전 홀몸이 아니에요. 제발 두 사람 목숨을 더 구해주시는 셈치고 예방을 가르쳐주세요. 욕심도 한 사람을 기껏 살려주니까 두 사람을 더? 백봉 선생은 길레의 무욕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푸듯이 뇌까린다. 그는 자기가 영한 점괘보다 애군을 물리치는 예방을 잘해주는 것으로 더 알려진 걸 알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보안 조치를 한 바도 없건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법을 그가 써먹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비방은 미신적인 예방도 있었지만 대개는 남이 못되게 비는 방자의 술과 관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써먹은 사람이 남에게 풍길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부터 남 못되게 하는 방자를 배워가려고 점치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 언제 부자가 되나, 언제 승진을 하나, 이번엔 당선이 될까, 이번엔 합격이 될까, 대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온다. 그러나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빨리 돈을 벌거나 빨리 출세하고픈 욕망을 채우기 위해선 자기하고 대등하거나 자기보다 우월한 경쟁자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질러야 한다. 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는 비장한 각오야말로 경쟁자를 감쪽같이 해치고 싶은 해악의 의지라는 걸 백봉 선생은 알고 있었다. 그거야말로 백봉 선생의 인간에 대한 해석의 정답이요, 결론이었다. 어떤 고상한 귀부인도 뱃속에 똥집이 있는 것처럼 마음속엔 해악의 의지가 있다. 욕심과 해악의 의지는 같은 심장을 가지고 숨쉬고 있다. 그것이 백봉 선생의 철학의 핵심이었다. 그는 그의 이런 철학을 끊임없이 그의 단골들한테 시험해 봄으로써 날로 자신을 얻어가고 있었다. 특히 도덕적으로 고상해 보이는 손님만 보면 자기의 이런 개똥 철학으로 장난질을 해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 이번엔 승진 발령이 날까 말까, 이번엔 막대한 이권이 굴러떨어질까 말까, 이런 조반심에는 반드시 승진과 이권을 에워싼 라이벌이 있게 마련이었다. 그 라이벌네 집 대문에다 보기에도 흉측한 재웅을 만들어다 걸어 놓으라든가, 라이벌의 신을 훔쳐다가 삶아 먹으라든가, 이런 방자수를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그런 방자수를 감지덕지 전수받은 귀부인의 얼굴이라니 산의 진미에 물린 고상한 부인이 단박 남의 신발 삶은 국물이 먹고 싶어 군침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백봉 선생의 쾌감은 짓궂다 못해 차라리 천진한 것이었다. 그는 모든 직업인들이 그 직업의 권태로운 반복에 넌더리를 내는 것만큼 그의 점치는 일을 혐오했다. 모든 직업인들이 심한 음주나 안 입고 온 취미생활로 직업적인 권태로부터의 일탈을 꾀하는 것처럼 그 역시 그런 못된 장난질로 그의 직업적인 권태의 반항을 시도하고 있다고 그는 스스로 변명한다. 가끔 이런 재미도 없이 무슨 맛에 이 짓을 해먹는담. 그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겐 자기가 이 사회의 욕망의 질서로부터 소외된 위치에 있다는 아웃사이더로서의 열등감이 지글대고 있고, 이런 열등감은 그따위 악취가 되어 그가 참여 못한 욕망의 질서를 조소하고 더러운 욕망을 포장한 도덕적인 얼굴을 능멸하는 것으로 복수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선생님. 비법을 가르쳐 주기를 계속 조르는 길레의 간절한 시선을 피하면서 백봉 선생은 비법에 대한 영감은커녕 자기의 직업의 가책 같은 걸 느낀다. 그건 아주 고약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거절하지 못한다. 대주가 몇 살이지? 43살이요. 그럼 백지에다 사람 얼굴을 그리고 거기다가 바늘을 43개 꽂아서 하룻밤 하룻날을 집에 두었다가 집에서 서쪽 방향에 있는 나뭇가지에다 갖다 걸어. 걸어놓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오면 돼. 그럼 그 액을 면할까요? 해보면 알 게 아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이가 무사하게 돼서 다시 돈벌이를 하게 되면 꼭 선생님 은혜 갚으러 올 겁니다. 안 와도 좋아. 백봉 선생은 자기의 엉터리에 몰래 넌더리를 내면서 씹어뱉듯이 말한다. 길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지도 사고 먹글씨처럼 써지는 사인펜도 사고 바늘도 샀다. 백지에 정성껏 얼굴을 그린다. 크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눈, 코, 입, 귀를 그리고 머리털을 그린다. 3학년까지 다녀본 국민학교 때 그려보고
처음 그려보는 그림이다. 백봉 선생이 일러준 건 아니지만 길레는 어쩐지 얼굴을 흉하게 그려야 할 것 같다. 액을 담아갈 얼굴이니까. 그러나 그려놓고 보니 어딘지 정씨를 닮은 것 같다. 모진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는 어리숙한 얼굴이다. 거기다 바늘을 꽂는 일은 차마 못할 것 같다. 그렇지만 비방을 하다 말면 더 큰 벌을 받을지 누가 아나. 길레는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에 바늘을 꽂는 것만큼이나 마음 독하게 먹고 바늘을 꽂는다. 진땀까지 흘려가며 43개의 바늘을 꽂는다. 과연 바늘을 다 꽂고 나니 그림의 얼굴은 이 세상에 온갖 애군이 옮아붙은 것처럼 무시무시한 얼굴이 된다. 길레는 새삼 백봉 선생이 영검한 것에 감탄을 한다. 귀신과 더불어 지새우는 것처럼 전전긍긍한 하룻밤을 지새우고 하루낮을 보낸다. 그리고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할 무렵 집을 나서서 서쪽을 향해 걷는다. 그 끔찍한 애군을 어서 갖다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걸 버리고 돌아설 생각만 해도 날듯이 가볍다. 어쩌면 그걸 버리고 집에 오면 정씨가 돌아와 있을지도 모르겠다. 가슴이 두근댄다. 다행히 집에서 서쪽엔 나무가 많은 동네다. 여름엔 빨갛고 파란 지붕들이 우겨진 녹음 사이로 드문드문 보일 만큼 나무가 많은 동네다. 길레는 그 동네를 향해 걷는다. 그러나 좀처럼 그 흉악한 것을 걸 나무를 찾아내지 못한다. 모든 나무들은 담 속에 서 있지 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두 임자 있는 나무뿐이지 임자 없는 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단 한 그루도 임자 없는 나무를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모진 추위에 떨면서 골목골목을 헤맨다. 그래도 길에 서 있는 나무를 찾아내지 못한다. 가장귀는 길로 뻗었어도 기둥은 담 속에 있다. 그녀는 몇 번이나 그 애군이 담긴 물건을 남의 집 나무에라도 걸까 싶었으나 차마 못한다. 나무 임자가 그걸 보고 놀랄 생각을 하고 그녀가 먼저 깜짝 놀란다. 길레는 그녀를 내쫓은 교수댁 앞도 지났다. 교수댁 마당에도 나무가 많다. 길로 가지를 뻗은 나무도 있다. 그녀는 교수댁 나무에 걸고 싶을까봐 빨리빨리 그 앞을 지나간다. 평지가 끝나고 길이 오르막길이 된다. 그녀는 춥고 배고프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는다. 언덕 위 꼭대기에 나무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멀리서 본 것 같다. 그 꼭대기의 나무들이야 설마 임자 없는 나무겠지. 언덕 중턱까지는 나무 한 그루 없는 작은 집들이고 정상에 드디어 나무가 있다. 길레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쉰다. 푸른 달빛 속에 어린 나무들이 유치원 학생들처럼 서툴게 줄을 맞춰 서 있다. 너무 어려 살아있는 나무 같지를 않고 가장귀를 언 땅에 꽂아 놓은 것 같다. 그녀는 아무 나무에나 그 끔찍한 걸 걸까 하다가 화들짝 놀란다. 그곳에 어린 나무도 결코 임자 없는 나무가 아니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꼭대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람 사는 집들을 나라에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심은 나무들이다. 철거당하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울고 불고 했지만 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그 일을 했다. 그리고 대신 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나라나무다. 나라나무에다 그런 걸 걸었다가 무슨 화가 미칠지 그녀는 겁이 더럭 난 것이다. 그녀는 어린 나무 사이를 그대로 지나 산을 넘는다. 다시 집들이 나오고 나무가 나왔지만 나무는 다시 임자 있는 나무다. 어두운 겨울밤 담 밖으로 뻗은 나뭇가지에 그걸 건대도 누가 볼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짓을 못한다. 그 끔찍한 액을 남에게 떠맡긴다는 것은 나쁜 짓이고 나쁜 짓을 해서 입을 화가 비방을 안 써서 입을 화보다 그녀는 더 두렵다.
결국 길레는 임자 없는 나무를 찾지 못하고 오두막으로 돌아온다. 돌아오면서 몇 번이고 추위와 굶주림과 낙담으로 길바닥에 무릎을 꿇을 뻔한다. 가까스로 당도한 오두막 앞에서 그녀는 그 끔찍한 걸 집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데 새로운 공포와 절망을 느낀다. 액 때우려고 만든 물건이 천근의 액이 되어 그녀를 짓누른다.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쳤다. 도저히 그녀 혼자의 힘으로 액을 벗어날 기력이 없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다시 방황한 끝에 자기도 모르게 백봉 선생의 운명 철학관 앞에 와 있었다. 깊은 잠이 든 백봉 선생은 가냘프지만 필사적인 비명소리에 잠이 깼다. 그 소리는 문 밖에서 들리고 있었다. 문을 여니 조그만 여자가 꺾이듯이 무릎을 꿇는다. 얼떨결에 여자를 일으켰다. 여자의 몸은 가볍고도 차가웠다. 우선 방으로 끌어들였다. 급히 오일 스토브에 불을 켰다. 여자는 어제 점을 치러 왔던 여자였고 무수한 바늘이 꽂힌 끔찍한 얼굴이 그려진 백지를 받쳐들고 울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무슨 죄? 이걸 걸 나무가 없었어요. 나무가 없다니? 우리 집에서 서쪽으로 아무리 가도 집 속에 있는 나무밖에 임자 없는 나무는 없었어요. 누가 꼭 임자 없는 나무라야 된다 했나? 아무 나무라면 어때서? 그래도라니? 차마 그 짓은 할 수가 없었어요. 액을 나무나 돌한테 떠맡기는 짓은 할 수 있어도 그 짓은 사람한테 떠맡기는 짓 같아 차마 못했어요. 그러니 날더러 어쩌란 말인가?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몰라서. 그녀는 말끝을 흐리고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직도 떨고 있다. 놓고 가면 될 거 아냐? 백봉 선생은 자기가 들어도 깜짝 놀라게 큰 소리를 지른다. 그는 처음으로 상대해 본 밑바닥 인생의 치근함을 지나 분노를 느낀다. 밑바닥 인생이 왜 죽도록 밑바닥 인생일 수밖에 없나? 그 운명적인 결함을 들여다본 느낌이다. 그런 의미로도 사람이 어느 만큼 잘 사느냐는 각자가 지닌 타인에 대한 해악의 의지의 강도에 달렸다는 그의 철학을 역으로 증명한 셈도 되었다. 이런 착잡한 백봉 선생의 속을 알 리 없는 길레는 그저 놓고 가란 소리만 반가워 감지덕지한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하도 인자하시니까 염치 없는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 제발 딴 예방을 하나만 더 가르쳐 주세요. 이것보다 덜 신통해도 좋으니까 이것보다 덜 어려운 걸로요. 제발 우리 집 그이가 관제 구설수를 면하게만 해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풀릴 테니까 염려 마라. 좀 늦긴 하겠지만. 늦으면 언제쯤이에요? 봄이면 풀려. 그는 봄이면 얼음이 풀린다는 예언만큼이나 자신 있게 말했기 때문에 길레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돈다. 길레가 100배 살해하고 떠나간 후 백봉 선생은 그녀가 놓고 간 걸 펴놓고 자세히 본다. 거의 유아의 그림처럼 단순한 선으로 된 얼굴에 꽂힌 43개의 바늘이 섬찟하다. 어릴 때 지옥에 있다는 바늘산 얘기를 들으며 맛본 원시적인 공포를 다시 한번 맛본다. 그는 그것을 방 속의 쓰레기통에 던지고 자리에 눕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그의 의식 속에서 그놈의 것은 그렇게 간단히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놈의 걸 어디다 멀리 갖다 버리고 와야 잠이 올 것 같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긴 싫다. 그러면서 계속 그놈의 것에 대한 불안스러운 혐오감에 시달린다. 마치 43개의 바늘이
그의 잠자리에 꽂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도 불안하고 저렇게 누워도 거북하다. 그러나 그런 불안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는 알고 있다. 그의 이런 불안이 결코 잠자리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그의 직업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을. 그는 과거에도 종종 이와 비슷한 고약한 불안감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다만 길레의 경우와 달리 그의 손님이 너무 그의 말을 잘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은 왔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그의 단골 손님 중 벼락부자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남편이 돈을 왕창왕창 버리는 것을 순전히 백봉 선생이 가르쳐준 방자의 덕인 걸로 믿고 있었다. 하루는 그녀가 와서 임신을 했다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네 집에도 한 가지 근심은 있으란 법인가. 그녀는 딸만 있어 어떡하든 아들을 갖기가 소원이었고 그 소원을 백봉 선생이 풀어줄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다. 이런 일은 남을 해치는 방자의 수를 쓸 일도 아니었다. 결과가 빤한 일에 황당한 비법을 가르칠 백봉 선생이 아니었다. 백봉 선생이 그랬더라면 백봉 선생은 이미 명점쟁이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서툴게 피해도 명점쟁이는 못 된다. 그는 그가 심심할 때면 들여다보는 만방비법이란 책에서 읽은 여태가 남퇴되는 법을 생각해냈다. 모든 비법이 다 그렇듯이 그 비법 역시 황당한 것이었으나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비법은 가라사대 호랑이 코를 베어다가 인부가 드나드는 방문에 걸어놓을지어다로 되어 있었다. 여태가 남퇴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조금도 야박하지 않게 한 가닥 숨구멍을 터놓는 유머를 보이며 말하고 있었다. 백봉 선생은 외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소리를 그 부인에게 했던 것이다. 부인이 실망을 하든지 하다못해 얼떨떨한 얼굴을 하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회색이 만면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두둑한 복채를 놓고 갔다. 백봉 선생은 부인의 뒤통수에다 대고 고양이 코가 아니라 호랑이 코라는 소리를 비명처럼 복창했다. 그리고 1년쯤 지나 그 부인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안고 왔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비방을 써서 얻은 아들이라고 좋아하면서 두둑한 사례금까지 갖고 그런 일을 통해 그가 있는 사람들 사회의 막강한 실력에 압도당하는 거나 지금 길레를 통해 밑바닥 인생의 무공에 압도당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자기의 직업에 대한 불안스러운 혐오감을 후유증으로 남기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었다. 그런 직업적인 불안을 느낄 때마다 그는 내일이라도 당장 이 짓을 그만둬야지 하고 별렸지만 내일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영원한 유예였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런 한가한 유예를 하고 있을 기분이 아니었다. 마치 길레가 놓고 간 그 끔찍한 게 지니내기 그의 직업에 옮아붙은 것처럼 그는 그의 직업을 팽개치고 싶었다. 올 봄엔 이 짓에서 손을 떼리라. 그는 단호히 마음을 굳혔다. 손을 떼고 무엇을 할 수 있으리란 구체적인 생각까진 없었지만 아웃사이더는 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언 땅처럼 저희들끼리만 단단히 뭉쳐 그를 따돌리던 끼리끼리의 질서 속으로 온몸을 곡괭이 삼아 파고들을 결심을 했다. 길레도 정씨도 밑바닥이나마 그 질서에 끼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올봄엔 손을 떼자. 올봄은 내일보다는 멀지만 착실히 다가오고 있다. 내일이면 영원히 도망치지는 못한다. 그는 그의 직업에서 손을 떼는 게 실상은 두려웠지만 미신적인 믿음으로 이제부터 점쟁이 짓에는 재수 옴붙을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계속하는 건 더 두려웠다. 올봄엔 손을 떼리라. 그 느낌은 섭섭하고도 상쾌했다. 길레는 백봉 선생의 말을 신앙처럼 믿으며 조용히 봄을 기다렸다. 어느 날부터인가 길레의 창에 성에가 안 끼더니 창밖에 저만치 봄이 오고 있었다.
정 씨 역시 길레가 있는 오두막과는 정반대의 도시 가변두리 땅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 씨가 처음으로 새로 장만한 공구를 갖고 대모도까지 한 사람 대동하고 언 수도를 녹여주는 일을 맡으러 나간 날, 그래도 의리상 공기사가 다니던 구역을 피해 낯선 동네로 갔다. 추위는 전국적이었으니 같은 도시에서 이 동네 저 동네 가릴 게 없었다. 정 씨는 복음이라도 전도하듯이 의젓하게 외쳤다. 아침나절에 벌써 한 건수가 걸려 그는 전에 공기사가 하듯이 유유히 담배를 빨고 대모도 혼자서 땅을 팠다. 땅은 바위처럼 단단히 언데다가 대모도는 기운이 시원치 않아 좀처럼 수도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참다 못한 그가 합세해서 뿔깽이를 힘껏 내리친 찰나 수도관이 파열하며 물기둥이 솟았다. 한아름도 넘는 본선은 하필 PVC 수도관이었던 것이다. PVC 수도관이 묻힌 동네는 전기로 녹일 수 없다는 것도, 어느 동네는 그게 묻혔다는 것도 그는 몰랐던 것이다. 삽시간에 물은 온 동네로 범람하면서 비스듬한 비탈길을 따라 온 백색의 빙하를 이루었다. 공사를 맡긴 주인은 물론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왔다. 정 씨의 판단력으로 알 수 있는 건 수습할 수 없는 큰일을 저질렀다는 것뿐이었다. 저놈을 잡아라! 누군가가 성난 소리로 외쳤다. 정 씨는 괭이나 삽은 내던지고 감나가는 트랜스만 갖고 뛰기 시작했다. 대모도는 벌써 없어진 뒤였다. 뛰고 뛰고 또 뛰어 겨우 저놈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미치지 못하는 지점까지 와서 숨을 돌리자마자 그를 엄습한 건 성난 사람들로부터 쫓기는 몸이 됐다는 엄청난 두려움이었다. 겁에 질린 그의 의식 속에서 성난 사람들은 법, 경찰 그런 걸로 비약했다. 법에 쫓기는 일이 감히 자기에게 일어나리라곤 일찍이 상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백주의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는 것만큼이나 어처구니 없는 공포감을 느꼈다. 꿈이었으면 그는 가위에 눌린 것처럼 괴롭게 신음했다. 가위 눌린 것 같은 의식 속에서 그가 겨우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은 염치불고하고 공기사한테 찾아가 의논해보리라는 거였다. 공기사는 그런 일을 오래 해왔으니 그런 유의 사고가 어떤 죄가 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또 공기사를 배반한 천벌을 받고 있다는 순진한 죄의식은 더욱 공기사를 만나 사과하고 싶은 마음을 다급하게 했다. 정 씨의 배반 소식을 듣고 괘씸하게 여기고 있던 공기사는 당일로 초주검이 되어 자기 앞으로 기어든 정 씨를 보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쯔쯔, 일은 컸구먼. 일은 컸어. 어쩌다 그런 일을, 보나마나 본선을 터뜨렸을 테니 수도국에서 고발해서 구속영장이 떨어졌을걸. 당분간 우리 집에 숨어 있게. 자네 한 짓을 봐선 내가 나서서 고발을 하고 싶지만 난 자네 같잖아서 그래도 의리라는 걸 알거든. 어떡하겠나. 내가 나서서 교제를 해서 자네 일을 잘 무마시켜 줄 수밖에. 나란 놈은 이렇게 의리에 약해 탈이란 말이야. 공기사는 자기를 배신하고 영업을 회방 놀려던 괘씸한 작자를 톡톡히 골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교제비조로 트랜스 먼저 빼앗았다. 그러고는 멀리 떨어진 가변두리에서 연탄가게를 하고 있는 형한테로 정씨를 보냈다. 형은 마침 배달꾼이 나가 쩔쩔매던 중이라 밥이나 먹이고 부려먹으란 소리를 좋아했고 정씨 역시 공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걸 좋아했다. 다만 집에 잠깐 들러 길레를 한번 만나보고 떠나길 소원했지만 공기사는 자기가 안부 전하고 안심시킬 테니 그냥 떠나라고 했다. 경찰이 집 근처에 잠복해 있을지 누가 아느냐는 거였다. 정 씨는 더욱더 자기를 대역죄인처럼 느낄 밖에 없었고 공기사는 지옥에서 만난 부처님처럼 고마웠다. 공기사도 정 씨를 봄까지만 골려먹을 작정이었다. 봄이면 언 수도 녹이는 일거리도 끊길 테고
또 아무리 어리숙한 정씨지만 그만 일로 더 오래 속여먹일 수는 없을 것 같아서였다. 연탄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정씨에게 어느 날 공기사로부터 희소식이 왔다. 길래도 잘 있고 교제하는 일도 잘 돼서 흐지부지 덮어두기로 합의를 보았지만 남의 눈도 있고 하니 봄까지는 숨어 있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는. 정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기가 남들이 알아줄 만큼 큰 죄를 정말 저질렀을까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비로소 생겼지만 연탄 구루마 밑에서 땅이 이미 해토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탓하지 않기로 했다. 길래는 밥 장사하고 자기는 야방 보는 즐거운 시절이 다시 오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는 소년처럼 설렜다.